계약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 무기에 맡겼다. 유럽의 한 전쟁 최전선 국가가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을 어디에 맡길지를 두고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국경이 무너질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도 있었고 유럽에 이름 있는 강대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한 나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지, 대한민국. 20년 경력의 서방 군사 전문가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성능, 납기, 가격, 기존 강대국의 기준을 전부 뒤집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폴란드는 달러로는 39억,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을 한국에 걸었을까요? 왜 세계는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왜 결국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날 회의실에 있었던 한 전문가의 증언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아니면 프랑스겠죠. 20년 경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펼쳐진 자료 표지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예측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존 애시포드입니다. 영국 출신 방산 평가 전문가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계약을 검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 어떤 계약이 성사될지 대충 보입니다. 정치적 관계, 기존 납품 이력, 동맹 구조까지 모든 게 패턴이 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2024년 가을, 제 책상 위로 나토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표지부터 심상치 않았죠. 빨간색 경고 마크가 3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부 전선 화력 공백률 68%.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선의 3분의 2가 제대로 된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유럽 동부 방어선이 사실상 뚫린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틀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번을 확인해도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죠. 현 추세 유지 시 6개월 내 방어체계 붕괴 가능성 70%. 이건 예측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 전선이 확대되고 있었고 중동에서도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기존 서방 방공 체계와 포병 시스템으론 감당이 안 됐죠. 공급은 느렸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동안에도 전선은 움직이죠. 납기가 3년이라면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없었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 나온 문서를 봤을 때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계약이 실패하면 국가 안보가 흔들립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2024년 11월 저는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주최한 비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이 회의는 외부에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계약 사실조차 사전 공개가 불가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계약 현장을 봐왔지만 이 회의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보안 등급은 국가안보 사안으로 분류됐고 출입자는 철저히 통제됐죠. 회의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뭔가 큰 결정이 임박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선의 압박, 정치적 불안, 그리고 생존에 대한 절박함까지 말이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자료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미국 무기 체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프랑스의 시저 같은 검증된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테이블 위로 올라온 파일은 달랐습니다. 표지에 적힌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코리아.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이 회의의 유력 후보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유럽 시장에선 아직 검증 단계라고 여겼죠.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선택을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39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장기 운용, 정비 지원,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규모였죠. 폴란드가 이 계약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까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전체 방어 체계를 재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검토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그 말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걸 말이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 가격? 아니면 납기?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이름이 회의실에 등장한 순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 나라가 대체 뭘 보여준 거지?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20년간 방산 평가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원칙만 지킵니다. 실전 데이터, 유지율, 납기.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정치적 상징성, 동맹관계, 그런 건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선 숫자만 살아남으니까요. 그날 회의실에서 한국 자료가 펼쳐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이겠지. 20년 경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슬라이드 첫 장이 넘어갔습니다. 다국적 실전 운용 데이터. 터키, 폴란드,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한국 무기가 실제 배치된 국가 목록이 나열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홍보용 수치겠지. 실전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조작하기 쉬운지 저는 압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테스트하고 문제는 빼고 성공만 강조하죠.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제 펜이 멈췄습니다. 호카녹서 환경 가동률 95% 이상.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봤습니다. 95%라고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평균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좋아야 80% 초반입니다. 그것도 최적 환경에서 말이죠. 혹한이나 혹서 같은 극한 조건에선 7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95%? 이건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터에서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무기가 응답한다는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숫자 옆에 별표를 그렸습니다. 이 수치 진짜인가? 의심이 아니라 동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넘어갔습니다. 납기 일정 비교표. 왼쪽엔 서방 무기 체계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모두 검증된 시스템들이죠. 평균 납기 35년. 이건 업계 상식입니다. 계약부터 실전 배치까지 최소 3년은 걸립니다. 정치적 승인, 생산 일정, 물류 조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적힌 한국의 납기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8개월 내 1차 전력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8개월이라고요? 1년 반 만에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년 뒤 도착하는 무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전선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18개월이면 다음 겨울 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빠른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료는 계속 넘어갔습니다. 정비체계, 부품 공급망, 현지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작동했고 빨랐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숫자를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날 저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언젠가 저를 선택하게 만들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는 숫자와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한 데이터라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검증 없이는 어떤 계약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죠. 제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혹한 환경에서의 실사격. 실탄을 쏘고 현지 병력이 직접 운용하고 제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다고요? 제가 요구하기도 전에 현장 검증 일정을 짜놨다는 겁니까? 이들은 제가 뭘 요구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폴란드 북부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손끝이 얼어붙어서 장갑을 벗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 환경입니다. 회의실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보던 95% 가동률이 과연 이 혹한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훈련장 중앙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눈밭 위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포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포탑 주변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폴란드 포병대 병사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혹한 환경에선 유압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오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100% 성공을 장담하지도 않았죠. 실패 가능성까지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하죠. 발사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준비 시간을 재기 시작한 겁니다. 포병대가 움직였습니다. 탄약장전, 조준 설정, 최종 점검까지.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쾅. 굉음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신에서 불꽃이 터져나왔고 거대한 반동이 차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눈밭 위로 연기가 퍼져나갔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명령과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유압 시스템은 즉각 반응했고 포탄은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첫 발이 끝나고 곧바로 두 발, 세 발이 이어졌습니다. 연속 사격이었습니다. 쾅, 쾅, 쾅. 포성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전 속도, 조준 정확도, 반동 제어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이 발사된 후 훈련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연기만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착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약 25km. 육안으론 보이지 않는 거리죠. 하지만 관측 장비를 통해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탄착 오차, 예측 범위 내 수렴. 6발 모두 목표 지점 반경 50m 이내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연장 로켓도 아니고 자주포에서 이 정도 정확도가 나온다고요? 혹한 환경에서 말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기가 작동한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검증은 한국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한 거였죠. 한국 기술진이 다가왔습니다.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대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회의실에서 보여드린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숫자는 현실이 됐습니다. 발사는 짧았지만 침묵은 길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무기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날 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무기는 전장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책상 위로 이상한 문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처는 다양했지만 내용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우려. 문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안보 리스크, 장기 운용 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 동맹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려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우려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혹한 속에서 6발을 쏘고 6발 모두 명중시킨 무기를 두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지만 문서는 계속 쌓였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했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언론에 흘리지 않고 내부 문건으로만 돌렸죠. 나토 회원국 국방부 관계자들, 의회 국방위원회, 평가 책임자들에게 하나씩 전달됐습니다. 프레임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변수다. 기존 동맹 체계를 흔들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미국 유럽 중심의 방산 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변수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위협입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밀려납니다. 납기 3년짜리 무기가 18개월짜리 무기와 경쟁할 수 없으니까요. 가격 2배짜리 시스템이 절반 가격 시스템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를 꺼내든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긍정적이던 인사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실무진들이 갑자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회의 테이블 위로 올라온 건 성능표가 아니라 동맹 논리였습니다. 나토 체계와의 정합성, 장기 파트너십의 안정성, 기존 공급망과의 연계성까지 모든 게 기술 바깥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간 방산 평가를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면 정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데이터로 설득할 수 없으면 관계를 들먹이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실전에 쓰이지 않는 무기를 무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논의는 반복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돌고 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놨습니다.
너무 빠르다고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압니다. 한국은 너무 위협적이다는 겁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질서의 싸움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들어오면 판이 바뀝니다. 납기 기준이 바뀌고 가격 구조가 바뀌고 협상력 자체가 재편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견제받는다는 건 이미 판을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유지할 것인가, 조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20년 경력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한 속 6발의 포탄은 이미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회의는 일주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료가 반복됐고 같은 질문이 되풀이됐죠. 표면적으론 신중한 검토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정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결정을 미루자는 겁니다. 한국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압박에 굴복하길 바라는 거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실무진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데이터를 언급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졌죠. 대신 정치적 고려, 동맹 관계, 장기 파트너십 같은 단어들만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두 종류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무기 체계의 성능 데이터였고 다른 하나는 서방 방산업체들이 돌린 우려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성능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동률 95%, 납기 18개월, 혹한 환경 실사격 성공률 100%.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이 없었죠. 그리고 우려 문건을 펼쳤습니다. 검증 부족, 장기 신뢰성 의문, 동맹 체계와의 괴리. 단 하나의 구체적 수치도 없었습니다. 모두 추상적 우려였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유지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 체계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가격, 납기, 가동률, 정비 주기, 탄약 호환성까지. 모든 수치를 객관적으로 배치했죠. 감정을 제거했습니다. 정치를 뺐습니다. 숫자만 남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은 30% 낮고 납기는 절반이며 가동률은 업계 최상위권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사격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폴란드 훈련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혹한 속 K9 자주포가 연속 사격을 하는 장면이었죠. 6발 모두 목표 지점에 명중하는 순간까지 아무 편집 없이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잃은 겁니다. 논리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인지했죠.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현장 지휘관의 운용평가서였습니다. 실제 부대에 배치된 한국 무기를 6개월간 운용한 결과였죠. 핵심 문장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무기는 병사를 살립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를 살린다는 말. 그건 단순한 성능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작동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아군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국기가 아닙니다. 생존 확률입니다. 이 무기가 전장에서 병사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내려야 할 유일한 결론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반대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으로 규정됐다는 걸 말이죠. 이건 어느 나라 편을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병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혹한 속 6발의 포탄이 증명했고 95%의 가동률이 보장했으며 18개월의 납기가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선택은 국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고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생존 앞에선 어떤 정치도 무의미합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폴란드 장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증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진 건 2024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3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계약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 검증은 사인한 이후에 시작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납기를 맞출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가? 이 세 가지가 계약 이후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주시했습니다. 한국과의 첫 운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봤죠. 첫 달은 조용했습니다. 장비 인도 일정이 공지됐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예상 밖에서 터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계약 2개월 차, 첫 번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혹한 환경에서의 부품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일부 정비 부품이 폴란드 기존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는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이런 문제는 늘 생깁니다. 계약서엔 없던 변수, 현장에서만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이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제 보고 본사 검토 해결책 논의 승인 절차 부품 재발주.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빠르면 다행이고 느리면 석 달도 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문제 보고 다음 날 한국 기술진이 폴란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4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을 분해하고 호환성을 재확인하고 대체 솔루션을 검토했죠. 그리고 48시간 후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맞춤형 어댑터 제작이었습니다. 기존 체계와 한국 부품을 연결하는 중간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일주일 안에 생산해서 폴란드로 공수했죠. 변명이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3개월 차에 터졌습니다. 교육 과정 중 운용 매뉴얼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일부 기술 용어가 폴란드어로 정확히 번역되지 않아서 혼선이 생겼죠. 이런 문제는 흔합니다. 언어 장벽은 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또 달랐습니다. 폴란드어 전문 기술진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현지군 전문가와 함께 매뉴얼 전체를 재검토했죠. 단순 번역이 아니라 현장 용어까지 반영한 완전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기간은 2주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먼저 찾아내고 즉각 해결하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합니다. 계약 6개월 차, 폴란드 현장 지휘관의 중간 평가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무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기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무기가 우리를 따라온다. 이건 단순한 만족도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무기 체계가 즉각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설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납기는 오히려 앞당겨졌고 교육 과정은 예외 없이 진행됐으며 현장 요구 사항은 24시간 내 검토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다. 신뢰를 납품했다. 계약서엔 성능과 가격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한국은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한 가지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계약 이후에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종평가 회의가 소집된 건 계약 8개월 차였습니다. 나토 회원국 방산평가단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실무 책임자들, 그리고 현장 지휘관까지 모였죠. 이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실전 기준을 통과했는가? 회의실 테이블 위로 문서가 쌓였습니다. 성능 데이터, 운용 보고서, 납기 이행 기록, 정비주기 분석, 현장 평가서까지 8개월간 축적된 모든 수치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발언도 나오지 않았죠. 회의실엔 오직 숫자만 남았습니다. K9 자주포 가동률, 목표치 95% 대비 실제 97.2%. 천무 다연장 로켓 사격 정확도, 예측 범위 내 수렴률 98.7%. FA-50 경전투기 출격 가능률, 목표 90% 대비 실제 94.3%.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납기 이행률은 100%였습니다. 단 한 건의 지연도 없었죠. 정비 주기는 기존 서방 체계 대비 30% 단축됐습니다. 부품 공급은 48시간 내 완료가 원칙이었고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현장 운용 평가서였습니다. 폴란드 포병 부대 지휘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죠. 8개월간의 실제 운용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무기는 병사가 신뢰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병사가 신뢰한다는 말. 그건 성능표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이 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을 반대하던 이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려를 제기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졌죠.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납기 18개월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17개월 만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혹한 환경 가동률 95% 목표는 달성됐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97.2%입니다.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직접 답했습니다. 병사들이 이 무기를 신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결론을 봤습니다.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로비 없이, 압박 없이, 변명 없이 통과했습니다. 오직 성능으로만 남았습니다. 나토 평가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기는 실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 문장은 평가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강국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현장을 이해하는 나라. 병사를 살리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걸 숫자로 보여주는 나라. 저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강국의 기준을 보았다. 그 강국의 이름은 한국이었다. 그날 한국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방산 계약은 이 기준과 비교될 겁니다. 납기는 18개월이 기준이 되고 가동률은 95%가 최소치가 되며 현장 대응은 24시간이 원칙이 될 겁니다. 한국이 만든 기준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실전 기준 통과 마이너스 새로운 강국 기준 수립. 폴란드 계약이 발표된 후 제 사무실로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부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묻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 발표 2주 후 중남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까지. 지역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건 성능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운용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했는가, 약속을 지켰는가, 현장에서 신뢰받았는가. 이 세 가지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말이죠. 폴란드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계약 3개월 후 유럽 방산 시장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핵심 문장 하나가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공급국이 아니다. 선택받는 강국이다. 선택받는 강국이라는 표현.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제안하면 검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년간 방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강국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정치적 영향력까지. 모든 걸 갖춰야 강국 대우를 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빠릅니다. 납기 18개월은 업계 평균의 절반입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단순합니다. 복잡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죠. 필요한 무기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합니다. 현장을 이해합니다. 병사의 목소리를 듣고 실전 환경을 반영하며 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고 성능을 보장하며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 대응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한국 무기의 본질입니다. 기존 강국과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답니다. 정치적 동맹을 요구하고 추가 계약을 강요하며 기술 종속을 만듭니다. 한국은 책임을 집니다. 계약 이후를 보장하고 현장 요구를 즉각 반영하며 독립적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 차이가 판을 갈랐습니다. 저는 각국군 관계자들의 평가를 수집했습니다. 공통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를 믿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현장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병사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매뉴얼로 올가매지 않고 과도한 안전장치로 제한하지 않으며 현장 판단을 존중합니다. 병사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고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기는 장비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동료라는 표현. 무기가 전우로 인식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겁니다. 신뢰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2025년 초 저는 나토 방산 정책 포럼에 초청됐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변화하는 방산 시장과 새로운 강국의 부상.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닙니다. 이미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강한 나라를 존중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국 국기를 배치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에 물어보십시오. 에스토니아에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운용한 모든 국가에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제 대답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대국의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강함은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기준은 한국입니까?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강국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견제받는 나라가 됐고 선택받는 나라가 됐으며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강국입니다.